주간 손에 알아두면 이득, 한 주간의 경제 뉴스 중에 알짜배기만 뽑아드립니다. 경제 시그널 조현선입니다. 자, 먼저 장 마감 상황부터 짚어보겠습니다. SK증권 조성우 부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이 주식시장 큰 요동은 없었던 것 같아요. 예, 이번 주 사실 대내 불확실성 때문에 시장이 대체로 좀 무거운 한 주였고요. 네. 오늘도 장 초반에 제법 상승 시도가 나오기는 했는데, 오후 들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으로 좀 그렇게 마감이 됐습니다. 네. 이유는 이제 최근에 미국 신용 등급 강등 이슈가 있었죠.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미국의 국채 입찰 수요 부진이 있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국채 금리가 급등을 했고, 그리고 네. 이제 지난밤에는 트럼프의 법인세 감면안과 친환경 산업 세액공제 축소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투자 심리가 좀 어느 정도 좀 위축된 한 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지수상으로 큰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일부 이제 개별 이슈에 의해서 업종이나 종목, 테마군들이 좀 움직였는데, 네. 꼽아보자면 방산주나 엔터주가 좋은 흐름을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양자 컴퓨터 관련한 테마가 오늘 좀 강세를 보였었는데, 네.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밤에 뉴욕 증시에서는 말 그대로 폭등을 했었거든요. 네. 일부 종목들이 30%대 폭등을 해서, 오늘 아침에 이제 굉장히 좀 강한 출발을 좀 보였었는데, 이 구글 컨퍼런스에서 양자 컴퓨터가 5년 내에 이제 상용화될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이 대두가 되면서, 네. 장 초반에 굉장히 좀 기대감을 모았습니다만, 좀 전강 후약으로 좀 마무리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래서 오전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섹터를 따라가신 분들은 좀 죄다 물렸을 거라고 좀 추정이 되고요. 네. 그리고 오늘은 부끄럽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저라는 점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모멘텀은 계속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양자 컴퓨터 관련한 쪽은 또 대내에 또 정책 모멘텀도 기대가 되는 쪽이라 네. 관심을 좀 이렇게 조금이나마 가져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을 휘감은 이슈는 트럼프의 친환경 산업 세액공제 축소와 관련한 이슈로 네.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한 게 가장 큰 모습이었는데, 오늘 일단 그 여파로 2차 전지와 신재생 에너지 섹터가 급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네. 반면에 이제 공화당에서 주력으로 좀 밀고 있는 원전 섹터는 세액공제가 현행 수준으로 유지되는 좀 예외 조항이 적용이 되면서 네. 급등하는 좀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무튼 지금 시장은 최근에 이제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됐다라는 그런 평가지만, 이러나 저러나 이슈의 중심에는 항상 트럼프가 있다는 점. 이 부분이 결국에 시장의 변수로 계속 작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니까 관세 우려가 좀 완화되면서 좀 한숨 돌리나 싶더니 미국의 부채 한도 급증이 원인이 돼서 신용 등급 강등을 당했잖아요. 네. 이판국의 신용 등급 강등의 원인으로 지목된 미국의 부채를 다시금 늘릴 소지가 있는 이 법인세 감면안이 오늘 하원을 통과했다라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장의 불확실성이 좀 더 커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는 투자자들 중심으로 네. 이슈에 따라서 이제 업종별로 희비가 교차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트럼프가 없었다면 오늘의 2차 전지 급락도 없었고요. 관세 우려도 없었고 신용 등급 강등까지 당할 일은 없었을 것이기에 여전히 시장에서 트럼프의 이슈 파급력은 굉장히 강하다. 이렇게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이런 모습에서 좀 힌트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역으로 지금 트럼프의 영향력이 갈수록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이라는 힌트인데요. 이 이유는 무엇이냐면, 지난밤에 통과된 법인세 감면안이 단 한 표 차이로 통과가 됐거든요. 네. 이 얘기는 이제 공화당 내에서 지금 이탈표가 나오고 있다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트럼프의 일방 독주가 공화당 내에서도 오롯이 따라가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네. 이다 보니까 이제 상원으로 지금 넘어갔는데 이게 원안대로 통과되지 않고 일부 수정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의 모습에 이제 반대급부도 우리가 좀 어느 정도 얘기를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제 최근 트럼프 행보에 따른 힌트는 오늘 법안 통과로 이제 조정을 크게 받은 2차 전지에 대한 좀 저가 매수를 좀 고려하게끔 만드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 이후에 2차 전지 쪽이 특히나 어려운 세월을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역설적으로 지금 2차 전지 쪽이 굉장히 가격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대선 이후에 신정부 출범에 대한 기대감이 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예상되는 이제 금융통화위원회의 그렇죠. 금리 인하 같은 이런 동력으로 좀 긴 터널을 통과할 가능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2차 전지 쪽은 아무도 좀 거들떠보지 않는다는 표현이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관심도가 떨어져 있는데 네. 이럴 때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대표주를 좀 긴 호흡으로 접근해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 세액공제 축소 관련 법안 통과 이후에도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네. 2차 전지는 세액공제 기간을 단축했다가 다시 좀 일부 늘리는 그런 이슈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네. 오늘은 좀 아침부터 이제 좀 대세적으로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또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은 지금 저가 매수를 해보시는 것도 좀 좋을 듯합니다. 그럼 2차 전지 말고 다음 네. 주 좀 눈여겨봐라 이런 부분들이 있을까요? 요거는 조금 좀 테마성이 있는 섹터이긴 한데 다음 주에 이제 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가 최근에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적 분할 이슈가 있었고요.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지금 중화권에서 지금 코로나 재확산세가 굉장히 무섭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주말에 좀 확대 재생산이 되고 또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로 좀 전이되면서 국내에서도 좀 확진자 관련한 이슈가 있다고 하면 네. 그럼 바이오 쪽이 상대적으로 좀 강세를 보일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인 수익을 노리시는 분들께는 일부 좀 접근이 가능할 것 같은데 네. 종목으로 본다고 하면 이제 국내에서 유일하게 백신을 생산하고 있는 SK 바이오사이언스나 네. 뭐 녹십자 같은 이런 종목들을 큰 종목 단에서는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치료제 관련해서 조금 안정적인 가격이 있는 종목 예를 들면 뭐 대원제약이나 뭐 국제약품 요런 종목들은 그래도 이제 코로나 관련한 모멘텀으로 좀 저가 매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뭐 바이오 관련한 종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좀 더 좀 기쁜 주식시장 소식을 갖고 또 찾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SK증권 조성호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돈이 되는 그날까지 함께 하시죠. 돈워리 시간입니다. 오랜만에 고란 대표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어때요? 세 단장했습니다. 오, 너무 멋진데요? 좀 경제스럽지 않나요? 저 컨셉도 잡아서 이렇게 안경도 좀 하고. 이거 DP용인가요? 네, 똑똑해 보이려고 했어요. 그렇구나. 네. 네네. 저 네. 약간 이 금태 안경이 80년대, 90년대 이 지성인의 상징이었죠. 그걸 노렸어요. 네, 그리고 약간 회장님들이 주로 쓰고 다니는 그쵸. 안경이었거든요. 저희가 또 귀엽다 누리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고란 대표님 모신 만큼 뜨거워요. 비트코인을 이제 다시 한번 논할 건데 보니까 대표님 비트코인 한 개 가치가 금 1kg을 넘었다라는 게 저는 계산이 안 되던데 네. 이게 지금 어쨌든 뭐 사상 첫 11만 돌파도 했고요. 앞으로 뭐 어떻게 보세요? 상승 랠리로 해서 진짜 2억까지 우리 돈으로 2억까지 간다고 보세요? 뭐 2억까지는 약간 무난히 갈 것 같은 진짜요? 느낌이고요. 얼마 안 남긴 했어요. 네, 맞아요. 그 이제 처음으로 11만 달러 돌파했는데 좀 약간 더 고무적인 부분은 지난 1월에 10만 9천 달러 찍고 내려왔었거든요. 네. 그때가 이제 전 고점이었죠. 네. 근데 찍고 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오르기도 빨리 올랐고요. 그렇죠. 고점 찍고 또 빨리 내려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정이 깊어지면서 7만 4천 선까지 밀렸었고요. 관세 폭탄이 약간 터졌을 때는. 그런데 이번에 11만 달러까지 올라온 과정을 보자면 굉장히 약간 건전하게 올라왔습니다. 이 건전하다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이 그 비트코인 시장에는 사실 선물 시장이 굉장히 크게 돼 있어요. 현물 네. 시장보다 오히려 선물 시장이 더 크게 돼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 약간 사람들이 단기적으로 그 몇십 배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한 방에 좀 많이 벌어보자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거든요. 어쨌든 금인데 디지털 금이니까 투자 가치가 극대화됐으니까.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쨌든 어느 방향으로 가든 숏이든 롱이든 굉장히 많습니다, 물량들이. 네. 그런데 이게 올라올 때 갑자기 올라오면은 이게 갑자기 그 숏 물량이 청산되고 올라오면서 급격히 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은 약간 올랐다가 네. 조정을 받습니다. 그때 이제 물량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바닥을 다지고 다시 또 네. 올라가요. 그리고 또 횡보를 하다가 또 다시 한번 올라가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11만 달러를 돌파했던 상황이 제가 앞서 말씀드린 1월 고점 찍을 때보다 훨씬 더 건전하다라는 표현을 썼었고요. 그래서인지 지금 현재 11만 달러 돌파하고 나서도 지금도 11만 달러를 유지하고 있어요. 네.
아마 어제 돌파를 해서 내려가면 사야지 맞아요, 이러면서 맞아요. 되게 많을 텐데 네네. 쉽게 기다리다가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쵸.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현재 투자한 대부분이 아마 플러스 수익일 것 같아요.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이제 신고점이라고 하는 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잖아요. 뭐 그냥 단순하게 얘기하면 물린 사람이 없어요. 거의 99%가 수익이다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대충 우리가 보면 물렸다가 조금 수익 나면 다 팔잖아요. 그렇죠. 이런 분들은 이미 다 시장에서 지금 사라진 상황이에요. 비교 진짜 건전하다는 말이 딱 맞네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더 갈 거다라고 길게 보고 좀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왜 이렇게 탄탄하냐를 보자면 그냥 팔 사람이 없다? 정도로 그래요?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팔 사람이 없다. 이게 사실 뉴욕 증시랑 너무 또 대비돼가지고 휘청였는데 신고가 치고 이러니까 네네. 그 배경에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이렇게 신고가 친 데에는 또. 네, 일단은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뭐 약간 여러 가지 별칭들이 있는데 디지털 금 이런 거 있지만 이제 투자하는 사람들한테서는 글로벌 유동성의 거울이다. 뭐 이런 말들을 해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라고 하는 게 좀 나쁘게 보자면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 비판하는 분들의 주요 논점이 뭐냐면 야, 가치가 어딨냐. 내재 그쵸. 가치가 없다. 이게 이제 비트코인을 비판한 주요 지점인데요. 사실 화폐라는 것에 대해서 가치가 없잖아요. 그쵸. 그죠. 금의 가치가 어딨어라고 하면은 뭐 금리 만들고 하잖아. 근데 그런 실물 가치라고 하는 게 지금의 온스당 $3,300 가격을 설명하기에는 상당히 부족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러면 우리가 90년대에 금리빨하고 귀금속 만드는 그 수요와 지금 수요가 늘어봐야 얼마나 늘었겠어요. 두 배, 그렇죠. 세 배 늘었나? 근데 가격만 놓고 보자면 한 10배 넘게 늘게 그렇죠.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그 가격을 이제 따져보자면 나머지는 투자 가치로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제 비트코인을 이제 화폐 일종으로 보자면 화폐는 사실 그걸 투자하는 그 사람들의 믿음에서 나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 주식과 비교해서 좋은 점이라고 해야 될까요? 실적에 관계가 없어요. 그렇죠. 그냥 유동성이 넘치면, 이른바 수급에 따라서 그냥 글로벌 시장에 돈이 많으면 비트코인 가격은 올라가게 돼 있는 구조예요. 그래서 이제 공교롭게도 비트코인 내부에서 보자면 사이클이 있잖아요. 네. 그게 이제 내부에 투자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제 반감기 사이클이다라고 하면서 반감기라고 하는 건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에서 충격을 주는 거거든요. 네. 공급을 절반으로 줄이니까. 그래서 반감기 사이클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했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공교롭게도 반감기 사이클과 비슷했던 게 글로벌 M2입니다. 글로벌 유동성이에요. 그 속자들은 야, 사실 반감기가 아니고 글로벌 유동성 지표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였던 거야 라고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 유동성이라고 하는 게 왜 이제 많은 영향을 미치냐면 지금은 뭐 많이 좀 달라져서 이른바 이제 유수의 기관 투자자들이 자신들의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을 편입해야 될 자산이다라고 서서히 인정하는 분위기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과거에는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의 저 극단에 있는 그렇죠. 자산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 투자하고 저거 투자하고 다 투자하고 났는데 돈이 그래도 있네? 그럼 뭘 해볼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욕조에 물이 담겼는데 물이 막 차다 이제 넘치면 그 기존에는 물을 구경도 못 해봤던 욕조 밖에서도 물을 구경할 수 있게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글로벌 유동성이 그 글로벌 M2 지표를 보자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어요. 그렇게 글로벌 유동성이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때문에 결국 유동성의 거울인 비트코인도 오른다는 거고 주식은 그러면 왜 아니냐. 결국 주식도 위험자산이니까 유동성 많아지면 좋은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관세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주식이라고 하는 건 유동성도 중요하지만 결국 펀더멘탈 실적이잖아요. 그런데 관세로 뭐 이런 여러 가지 무역 장벽이 세워지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우려가 되니까 주식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오르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죠. 그런데 비트코인은 유동성 덕분에 오른다라는 건데 공교롭게도 이번 주에 비트코인의 유동성에 굉장히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몇 가지 이제 일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요. 그러니까요. 앞서서 약간 이게 그 공화당 주도로 이제 우리 표결에 붙이자라고 하려고 했었는데 민주당에서 반대를 했어요. 하필 이게 트럼프 일가가 소유한 곳으로 추정이 되는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라는 곳에서 USD1이라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했습니다. 그 발행을 했고 스테이블 코인의 경우에는 일종의 이것도 이제 화폐가 움직이는 플랫폼인 거잖아요. 근데 플랫폼 사업의 특징은 뭐냐면 초기에 들어가서 시장을 장악하고 나면 그 시장 점유율을 뒤엎기가 후발주자가 들어와서 뒤엎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쿠팡 생각해 보시면 온라인 시장을 거의 만들었잖아요. 그렇죠. 초반에 들어와서. 근데 아무리 나중에 이제 유통 대기업들이 들어와서 이것 좀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플랫폼, 화폐 플랫폼이기 때문에 초기에 시장을 선점한 곳이 결국 영향력을 발휘할 수밖에 없고요. 그 대표적인 곳이 이제 테더라는 곳이고요. 그런데 이게 뒤늦게
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이 네. USD1이라는 걸 내놨어요. 근데 내놨는데 내놓은 지 한 달도 안 돼가지고 이제 유통량이 벌써 10억 달러를 돌파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라고 보자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바이낸스가 지원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세계 최대 거래소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바이낸스가 그렇게 지원하면서 야 저거 뭐야 바이낸스가 그러면 저기 USD1 그러니까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밀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했었고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왔냐면 바이낸스 장펑자오 창업자가 현재 미국 법무부에다 이제 벌금을 맞고 본인도 지금 현재 감옥 살다 나와가지고 지금 현재 그 5년 동안 회사에 관여하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조건이었어요. 근데 그 보도와 나온과 동시에 사면을 요구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일각에서는 사실이 아니라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그런 사면을 대가로 이쪽 트럼프 쪽에다가 줄을 댄 거 아니냐 바이낸스가 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민주당 쪽에서는 당연히 약간 싫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에 대해서 이건 대통령 일가의 사익과 이해 충돌이 있다. 이상충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민주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원 표결에 붙여지는 게 무산이 됐었어요. 그런데 이번 주에 그 상원 표결에 아직까지 표결이 된 건 아니고 이게 투표를 하자 말자 이렇게 붙여야 되거든요. 그것가 무산이 됐었는데 이번에는 그래 우리 투표하자가 통과가 된 거예요. 근데 투표하자가 됐으니까 사실상 이건 통과가 됐다라고 네, 맞아요. 이제 하원을 물론 통과해야 되긴 하지만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져서 통과 가능성은 거의 뭐 기정사실화 된 거고 하다 보니까 와 이제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스테이블 코인 시장 같은 경우에는 그 재무부가 최근에 보고서를 냈었는데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장의 규모가 한 2,300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28년까지 2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거다라고 재무부 추산입니다. 라고 예상을 했어요. 자, 스테이블 코인이 발행이 된다라고 해서 그 스테이블 코인에서 생긴 유동성이 뭐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을 해서 그거 가지고 바로 코인을 사진 않거든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유동성 측면에서 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 코인 시장에 간접적으로 유동성이 들어오면 이 스테이블 코인을 가지고 비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이게 물론 논리적으로 도대체 그 스테이블 코인 발행량의 몇 퍼센트가 코인을 살 거냐는 몰라요. 그건 알 수 없죠. 하지만 그렇게 유동성이 흘러갈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에 있는 거고요. 사실 기대감이 시장의 전부긴 하잖아요. 맞아요. 코인 시장이 워낙 이제 내러티브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야 드디어 스테이블 코인 시장이 열리는구나. 이제는 약간 이 짜잘한 애들 아니고 이제 글로벌 금융 회사들 그리고 빅테크들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면 이 시장이 얼마나 커지겠냐라고 기대를 하는 거고 그렇게 커진 시장이 있어서 일부가 비트코인 시장에 들어오면 결국 비트코인 가격은 갈 수밖에 없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유동성 측면에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상원 본회의에 표결에 붙여졌다라는 긍정적이 있고요. 제가 또 보는 건 이제 화요일 날 발표된 중국 대출 우대금리 LPR 금리가 7개월 만에 인하가 됐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이 지금 현재 좀 쉽지가 않은 상황이잖아요. 그런 제가 동막골, 웰컴 투 동막골에 나오는 그거 되게 많이 이용하는데 위대한 영도력의 비결은 뭘 많이 매겨야 됩니다. 매겨야 돼요? 결국 그 중국의 시진핑이 절대 권력이지만 인민들이 무섭거든요. 인민들을 약간 이렇게 잘 자신의 영도력에 따라서 오게 하려면 결국 뭐 정치력을 발휘하는 그게 아니라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중국 경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게다가 관세 전쟁 때문에 이것도 이제 대비를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여파가 어떻게 나타날지 모릅니다. 일단 90일 유예가 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다 보니까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출 우대 금리를 인하했습니다. 이게 이제 중국의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한다라고 해요. 물론 이 대출 우대 금리는 부동산 시장 경기 부양을 위해서 한 거지만 어쨌든 이게 중국에서 돈을 푼다라는 개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근데 아까 제가 글로벌 유동성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이 움직이더라라는 말씀드렸잖아요. 중국발 유동성이 글로벌 유동성의 큰 축을 또 차지하는 거잖아요. 물론 연준이 제일 크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중국발 유동성 유입이 기대가 되는 거죠.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공식적으로는 비트코인 투자를 금지한 나라이긴 하지만 사실 홍콩을 통해서 우회해서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하는 사람은 다 한다. 그렇죠. 약간 이렇습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돈이 풀리면 중국계 거래소 쪽으로 비트코인 매수세가 들어옵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누가 사는 건지는 알 수 없는데 아무튼 중국에서 돈이 풀리면 흐름이 있겠죠. 흐름이 이제 온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발 유동성 증대. 요게 이제 또 두 번째 요인이었고요. 세 번째가 SLR 규제 완화인데 이거는 뭐 사실 이번 뭐 당장 되는 건 아닌데 파이낸셜 타임즈가 최근에 이제 보도를 하나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규제 당국이 네. 몇 원래 SLR은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하는데 이걸 낮출 준비를 하고 있다라고 규제 당국 관계자가 네네. 말을 했다는 거예요. 이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SLR 규제라고 하는 건요. 2018년에 도입이 됐거든요. 네. 이게 우리가 이제 금융위기를 생각을 해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레버리지를 일으키다가 결국 기초자산은 1억 원밖에 안 되는 부동산이 여기에 파생된 여러 가지 증권들 다 따져보니까 100억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던 거잖아요. 요거 이제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고 쭉 규제를 도입한 게 뭐냐면 그 금융회사, 이 자산 규모가 2,500억 달러인 대형 은행의 경우에 네.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을 3% 이상 유지하도록 3% 이상. 네, 자기 자본 유지를 해야 돼요. 네. 근데 그러니까 쉽게 레버리지 일으켜가지고 금융 시스템 전반에 위험을 주는 행위를 하지 말아라라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언제 미국의 금융 규제 역사가 그렇거든요. 한번 조입니다. 뭔가 사건이 터져요. 그 조여. 그러면 이제 좀 잠잠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또 약간 불만들이 나옵니다. 또 월가에 또 로비 세력들이 많잖아요. 그러면 규제 이게 너무한 거 아니야? 좀 풀어줘. 그래서 풀어줍니다. 그러다 또 사고가 터져요. 그럼 다시 줘요. 반복이죠. 네, 반복입니다. 네. 근데 이게 이제 SLR 규제가 사고 터진 다음에 수습하는 과정에서 묶었던 규제인데 지금이 좀 약간 금융 시스템이 좀 약간 괜찮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불만이 나오는 거죠. 아, 그 다음 단계인 거네요. 맞아요. 이 3%인데 자기 자본 3%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라라는데 이제 익스포저 대비, 그러니까 어떤 자산에 투자했을 때 그 익스포저 대비 3% 이상을 유지하도록 해라라는 건데 이 자산 대상, 익스포저에 대해서 자산별 위험 가중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히 말해서 회사채나 뭐 AA 등급 회사채나 아니면은 미국 국채나 위험 가중치가 똑같아요. 그러면 그 뭐 입장에서도 아니 미 국채랑 어떻게 회사채랑 비교해가지고 똑같이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 3%냐? 미국 국채처럼 이렇게 안전한 자산의 경우에는 이걸 조금 낮춰줘도 되지 않겠냐? 뭐 1%로 낮추든지 하고 좀 낮춰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재무부는 이걸 낮추고 싶어 해요. 네. 왜냐? 이 약간 익스포저 대비 자기 자본 3% 이상을 유지해야 하기 때문에 이걸 만약에 이제 낮춘다라고 하면 국채 같은 자산에 대해서 낮추면 은행들이 미국 국채를 더 살 여지가 생깁니다. 물론 규제를 낮춘다고 해서 은행들이 살지 안 살지 모르겠지만 요 뒷단에 숨어 있는 건 뭐야? 은행들한테 약간 압박하는 거죠. 샀으면 좋겠는데 최근 들어서 미국 국채 입찰이 20년 만기를 입찰이 안 돼가지고 갑자기 국채금리 발작했던 거 있었잖아요. 그처럼 지금 현재 미국 국채를 누군가 사줘야 되는데 이 사주는 마땅한 주체들이 없잖아요. 앞서 제가 말한 스테이블 코인도 이것도 미국 국채를 결국 사줄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법안을 통과시켰다라고 보면 되거든요. 지난해 기준으로 보자면 테더라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가 미국 국채의 6위 매수 주체가 되고 있습니다. 과거에 중국, 일본 등이 사줬는데 지금은 팔고 있는 나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살 사람이 없는 거예요, 미국 국채를. 그러니까 이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도 좀 샀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규제 풀어가지고 은행들도 좀 샀으면 좋겠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규제를 풀었을 때, 이 SLR 규제를 풀었을 때 추가로 은행들이 살 수 있는 미국 국채 규모가 한 1.8조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약간 편안하게 국채를 찍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재무부는 풀고 싶어 하는데 이걸 풀냐 마냐를 결정한 주체는 연준입니다. 그렇죠. 근데 연준이 사실 조금 요새 좀 갈등을 빚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 최근에 나온 보도는 규제 당국에서 이거 연준도 풀고 싶어 한다라는 이제 얘기가 나왔던 거고요. 요거를 이제 담당하는 게 그 부의장 미셸 보우만 부의장을 이제 선임을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제 선임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 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가면 이제 그 규제 풀어가지고 만약에 이 보완적 레버리지 규제 완화를 통해 가지고 미국 국채를 이제 많이 매수하게 되면 은행들이 결국 이것도 이제 돈 풀리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연준 같은 경우에는 금리 인하 시점이 자꾸 뒤로 미뤄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연준에 대해서 유동성 측면에서 기대할 게 지금 없는데 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 완화를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시장에 이제 유동성을 공급을 하게 되는 거고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비트코인 얼마나 사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몇 프로 산 이건 없어요. 하지만 전반적으로 유동성이 풀리면 이건 비트코인 가격 상승과 보면은 비례할 수밖에 없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이런 여러 가지 유동성 측면에서 긍정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면서 결국 전고점을 돌파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건전하다고 아까 하셨던 게 저도 이제 계속 상황을 보면서 본 게 예전에 비트코인과 이번에 불장이 조금 다르다고 생각한 게 이제 기업도 맞습니다. 뛰어들었고 JP 모건이 사실 그동안은 쓸모없는 거다 하다가 이제는 매수 허용이라는 스탠스를 바꾸면서 저런 회사까지? 약간 이러면서 저 같아도 더 신뢰가 되거든요. 뭔가 이게 비트코인이라는 게 위험의 극단적인 거에서 달라지나?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강세가 더 유지되는 거 아니야라는 걸 밑받침해 주는 것 같기도 해요. 이게 그래서 지금 그
언제였지? 언제 처음 나타난 게 그 이른바 이제 셀 아메리카 논리가 좀 네. 나왔었잖아요. 미국 국채 가격 떨어지고 네. 그리고 미국 주식 떨어지고 달러 인덱스 떨어지고 트리플 약세가 트리플 나오면서 야 이제 전 세계 있는 투자자들이 아, 셀 아메리카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 상황을 보자면 그때 셀 아메리카 했을 때 어떤 일이 나타나면 금값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비트코인은 셀 아메리카 상황이 나오자 일시적으로 떨어졌어. 근데 갑자기 비트코인도 조금 뒤늦게 이거 아닌가 하면서 같이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국채 발작 났을 때 그때 상황이 또 꼭 그랬어요. 주식시장 떨어졌거든요. 나스닥 뭐 1.4%, 그쵸. 5% 이렇게 떨어지고 하고 국채 가격 급락했죠. 국채 금리 급등한 가격 급락이니까. 그리고 달러 인덱스 100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근데 그때 그런 국채 발작이 나자 비트코인이 이게 그 그래프를 보시면요. 발작 나니까 비트코인 금은 그냥 계속 갈 길 가고 비트코인은 살짝 밀렸거든. 아닌가 봐 했다가 다시 그냥 올라가면서 오히려 금값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장에서 나타난 특징이 뭐냐면 물론 비트코인에 대해서 과거부터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들은 비트코인은 디지털 금이다라고 네. 주장을 했지만 시장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나 전통 금융권에서 받아들이는 비트코인의 모습은 위험 자산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두 차례에 걸쳐서 비트코인 디지털 금이네? 그니까. 라고 이제 사람들한테 인식이 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이미지가 달라진 느낌이에요. 네, 맞아요. 그 이미지의 약간 그 기본이 되는 건 두 가지가 있을 때 하나는 기관 투자자라고 볼 수 있는 ETF 자금입니다. 정말 무섭게 돈이 들어오고 있어요. 네네. 거의 뭐 조 단위씩 들어오고 있어요. 특히 이제 블랙락 쪽으로 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오고 있고요. 이 블랙락의 IBIT라는 그 비트코인 ETF 있잖아요. 그거를 제일 많이 들고 있는 곳이 어딘지 아세요? 어디예요? 골드만삭스. 이러면 또 신뢰가 더 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2등, 뭐 3등, 뭐 헤지펀드도 있고 뭐 있기도 한데 제가 눈에 띄는 게 그 이제 이 ETF를 통해 가지고 이제 풋옵션, 콜옵션 사가지고 약간 거래하는 거 이제 빼고 그런데 빼고 많이 들고 있는 곳이 1등이 골드만삭스고요. 2등은 조금 못 들어본 운용사였는데 한 순수하게 봤을 때 한 4등인가 5위권쯤에 그 저기 아부다비 국부펀드가 있어요. 거기도 좀 들고 있고.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 조금 약간 이런 전통 금융사들이 들고 있네. 그러니까 이들도 아니야 하다가 이제는 이게 시대가 이런 시대가 아닌데 이렇게 바뀌는 것 같기는 해요. 맞아요. JP 모건 같은 데도 뭐 쓸모가 없다 뭐라고 했는데 되게 완강했었잖아요. 근데 사실 이거 JP 모건도 약간 좀 이중적인 면이 있는 게 회장은 되게 반대했지만 회장이 그때 무슨 말을 했었냐면 이게 몇 년도였지? 우리 직원 중에 비트코인 거래하는 놈 있으면 자른다. 약간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제는 뭐 고객이 원한다면 허용하겠다라고 했잖아요. 하지만 JP 모건 내부에서는 사업을 계속 좀 알아보고 있었어요. 태핑을 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들도 돈이 된다는 걸 알지 않을까요? 사실 누구보다도 돈을 보는 사람들인데. 재밌는 게 스테이블코인 법안제가 상원 본회의 표결에 붙여졌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JP 모건하고 BOA 등 금융회사 뭉쳐가지고 이제 스테이블코인 이거 어떻게 해보자라고 해서 지금 이제 열심히 연구에 들어갔대요. 자기들도 이제 발행을 할 수 있게 되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도 곧 뭐 그렇게 논의한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어요. 그 지난번에 언제 굉장히 그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지 않았어요? 화제됐죠. 스테이블 코인. 네, 맞아요. 네. 뭐 아직은 쉽진 않겠지만 미국만큼은 이제 원화 스테이블 코인을 하냐 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사실 저는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자면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쓸모가 뭐가 있냐를 보자면 사실 국내에서 내국인이 원화를 사용할 때는 스테이블 코인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너무 다 그렇죠. 금융망이 잘 있으니까. 결국 해외에서 뭔가 우리 원화가 투명이 되거나 아니면 외국인이 국내에 왔을 때에 이제 원화 스테이블이 필요한데 과연 그 수요가 달러만큼 많이 있을까? 그렇죠. 그게 제일 문제를 보면 하죠. 쉽지 않은데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게 어쨌든 이게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이른바 이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되거든요. 근데 달러 스테이블이 너무 전 세계적으로 퍼지다 보니까 사실 달러 패권이 과거보다 더 강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달러 가치, 달러 인덱스는 떨어진다라고 하지만 정말 이 달러 스테이블 코인을 통해서 그간의 금융망이 없었던 저기 약간 저개발 국가에까지 달러 금융망이 공급되는 셈인 거예요. 왜? 어쨌든 은행 계좌 없어도 핸드폰을 들고 다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이 지금 점점점 심화되면 그 와중에 우리나라는 이제 통화 주권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기존에 있는 화폐가 어떻게 보자면 이제 달구지고 여기 이제 스테이블 코인 이게 약간 국경에 장벽이 없잖아요. 그리고 전송도 실시간으로 결제가 이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달구지가 아니라 뭐 초고속, 뭐 슈퍼카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돈이 통용되는데 우리가 여전히 달구지로 우리 돈을 통용시키면 그게 되겠냐. 그렇죠.
못 따라가죠, 사실. 라고 되면. 얘기를 해서 이제 워낙 스테이블 코인 얘기가 나오는 거고, 그게 진짜로 실효성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약간 그 정치인이나 아니면은 정부 관계 당국자 입장에서는 어쨌든 시도를 해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아예 통화 주권이 그렇죠. 흔들리는 거니까. 아, 대표님, 근데 지금 이 분위기에서 이제 상승세를 타고 있는데, 우리가 매번 만나뵐 때마다 여쭤보기도 하고 얘기를 나눴지만,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계속 내놓는다고 했는데, 이 사람 입에서 뭔가 비트코인이나 가상화폐가 뭐 더 많이 나오고 있진 않거든요. 근데 지금 분위기에서 만일 좀 더 뭐 정책을 시원하게 낸다, 왜냐면 사실 그동안은 관세 이슈가 또 컸고, 맞아요. 네, 이제 좀 슬슬 만일 나오기 시작한다면 더 그 가치가 좀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가상화폐가?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에서 많이 기대하는 건, 이제 투자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3월 2일자로 냈거든요. 그렇죠. 3월 6일자였나? 6일자. 네. 근데 그 후속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후속 조치가 안 나오고 있어요. 뭔가 기다리고 있지만 나오지 않고 있죠. 거기 행정명령의 세부 사항의 네. 이제 타임 스케줄을 보자면 이제 재무부 장관한테 요걸 이제 그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산 중립적인 방향으로 쉽게 말해서 이제 세금 걷어서 뭐 안 쓰겠다는 거죠. 네. 이게 약간 조금 형용 모순이긴 한데 돈을 안 들이고 비트코인을 살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봐라 이거예요. 그건 뭐뭐뭐 심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방법을 알아보라고 했는데 60일 이내에 좀 조사를 해갖고 한번 갖고 와보라고 했는데 60일이 지났거든요. 그렇죠. 근데 아무것도 안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벌써 5월 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그 지금 현재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재무장관 너무 바쁘잖아요. 너무 아프죠. 그리고 이제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 일의 우선순위를 봤을 때 약간 이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은 저 뒤에 있습니다. 맞아요. 지금 당장의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이제 관세 해결해야죠. 해결해야 이제 되고. 또 감세 문제 그쵸. 있죠. 요거 이제 국채 시장도 이제 좀 돌봐야죠. 이런 거 있다 보니까 그게 뒤로 밀렸는데, 그래도 뒤로 밀렸지만 어쨌든 요 앞단에 있는 문제들이 해결되고 나면 이 뒤에 있는 비트코인 비축 행정명령 관련된 뭔가 실질적인 뭔가가 아마 나올 거다. 그래서 못 버리는 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제가 그때 이 자리에 와서 말씀드린 것 같아요. 여름쯤에 그거 나오면 갈 것 같다. 맞아요. 말씀 주셨어요. 라고 했는데 뭐 생각보다 더 이제 시장이 빨리 가고 있는데, 어쨌든 그 구체적인 뭔가가 나오면 아마 그 모멘텀을 받아서 한 단계 더 레벨업을 하든지, 아니면 이미 기대감에 많이 레벨업 했던 그 가격이 또 열어봤더니 그럴 수 별거 있네요. 없네? 라고 해서 좀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요. 아무튼 올 여름까지는 아마 그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혹시나 뭔가 구체적인 계획이 나왔을 때 그게 실질적으로 가격에 반영되는 거 해가지고 더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대표님, 아까 앞서 이제 다짜고짜 맨 앞에 여쭤봤던 것 중에서 2억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고 네네. 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 나눈 뭐 어떤 뭐 법안이라든지 정책, 남은 트럼프의 목소리라 다 반영했을 때 올해는 그러면 어느 정도까지 갈 것 같으세요? 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저는 이제 14만 달러 정도를 예상했거든요, 올 초에. 그런데 지금 ETF 자금 유입을 보니까, 그리고 스트래테지 등 그 기업들이 비트코인을 사는 요 흐름을 보니까 생각보다도 더 강하게 갈 수 있다라는 이렇게 마음이 들면서 스탠다드 차타드가 20만 달러 전망했거든요. 그리고 약간 많은 분석가들이 20만 달러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꽤 계세요. 있더라고요. 게다가 이제 20만 달러라고 하는 게 우리 이제 원화로 환산하면 조금 약간 느낌이 다른데 20만, 10만 이런 라운드 넘버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20만 달러를 터치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고 최근엔 좀 기대감이 올라오긴 했습니다. 그렇죠. 기대감이 또 더 많이 오를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면 알트코인은 보통 이제 뒤따라가기는 하는데 요거는 좀 맞춰서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야 될까요? 그게 되게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아마 또 댓글 별로 안 좋게 달 텐데, 저는 이제 과거처럼 모든 알트코인이 다 오르는, 몇 배씩 오르는 이런 알트 시즌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럼 그렇다고 해서 알트코인이 안 오르냐는 아닐 거예요. 그건 아닐 것 네. 같아요. 단기적으로 이제 구간을 잘라서 놓고 보면, 뭐 이더리움만 해도 어떤 구간을 딱 자르잖아요. 그럼 그 해당 구간 동안은 비트코인보다도 훨씬 더 상승률이 좋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걸 좀 약간 시계를 좀 길게 장기로 놓고 보면 이 성과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알트코인 투자가 쉽지가 않다는 거고요. 왜냐하면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가격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급등합니다. 단기간에 그쵸. 급락해요. 그러니까. 그리고 굉장히 무서워. 장기간 횡보해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알트코인을 요거 급등 전에 샀다가 급등한 다음에 팔면 단기간에 진짜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보통의 경우 재수없게도 급등한 다음에 샀다가 급락하죠. 급락한 때까지 이제 버텨. 그리고 많은 분들이 아마 경험해 보셨을 텐데, 약간 내리의 CCTV, 이게 투자 세계 국룰이잖아요. 내가 이제 버티다, 야, 이제 도저히 못 견디겠다.
팔잖아요. 기가 막히게 또 가죠. 오. 그게 알트 그치? 투자의 어려움이거든요. 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약간 비트코인이 가면 알트코인도 가는 네.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시가총액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트가 1% 오를 때 알트는 대체로 뭐 3, 4% 몸이 가벼우니까 네. 더 오르긴 해요. 근데 최근에 나타난 흐름은 비트가 올라도 알트코인이 그 정도로 못 올라주거나 아니면 알 수 없네요. 맞아요. 알 수 그렇죠? 없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투자자 조금 이제 시대가 좀 바뀌고 지금도 반영되는 게 많이 달라졌으니까 신규 투자자 그리고 뭐 기보유자 관점에서 남은 지금 상반기, 하반기 중간까지라고 봐야 될까요? 네. 포트폴리오 좀 어떻게 짜야 돼요? 글쎄요. 그걸 알면 제가. 네. 그렇죠. 여기 안 계시겠죠. 기보유자 관점에서 보자면요.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 음. 분들이라고 하면 저는 비트코인은 그런 유명한 말이 있는데 파는 거 아니다. 모아가는 거다. 아. 적금처럼. 네, 그렇죠. 만약에 뭔가 내가 돈이 필요하다 그러면 당연히 파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당장 급한 돈이 없고 어차피 자금 운용을 할 거다라고 하면 내 자산의 일부는 비트코인으로 갖고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쨌든 쭉 갈 수 있다는 맞아요. 거네요, 랠리가. 그 일부가 뭐 5%가 될지 10%가 될지 각자의 판단에 달렸겠지만 어쨌든 굳이 내가 꼭 필요한 돈이 아니면 들고 가야 된다라고 하면 그냥 기보유자 들고 가시고 오히려 약간 조정을 받았거나 아니면은 나 가격 신경 쓰기 싫다라고 하면 그냥 매월 1일 뭐 이렇게 뭐 100만 원씩 이렇게 수당 산다. 들어오면 사고. 그치, 뭐 그런 식으로 그냥 가격 보지 말고 수당이 산다. 아직 안 들어왔죠. 그런 전략을 세워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규 투자자 역시나 말씀드린 대로 분할 매수, 이게 가격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분할 매수 분할을 전략. 해야 돼요. 맞아요. 그래서 네. 비트는 사실 걱정 안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장기로 보면은 우상향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리고 오락가락 하더라도 어쨌든 큰 그림은 맞아요. 우상으로 보시는 그리고 거네요. 약간 수요 공급 측면에서 봤을 때 앞으로 수요가 더 폭발적으로 그렇죠. 늘어날 거거든요. 네, 기관들이 기존에 없던 자산인데 포트에 넣어야 되니까. 근데 이제 문제가 이제 알트거든요. 그렇죠. 알트는 일단은 알트코인이 오르려면 비트코인이 올라줘야 돼요. 그런데 기다리고 봐야 되겠네. 근데 이제 하반기 분위기가 나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올라준다라는 가정하에 나쁘지 않다는 가정하에 알트코인도 아마 구간별로 급등하는 게 나올 거예요. 그 급등할 때 적당히 무릎에서 타서 적당히 어깨에서 팔고 나와야지 발바닥에서 사서 나 머리 꼭대기에서 팔겠다라고 접근하시면 잘못하면 물리거든요. 조금만 일 때 팔고 해야겠네요. 저는 약간 알트코인 투자는 내가 매도를 얼마 할 것인지 정해놓고 들어가셔야 된다. 정해놓고. 네, 그래서 그거 좋은 방법이네요. 매도 전략을 그냥 무작정 오르겠지라고 하고 막 그 2배 올랐는데 더 오를 거야라고 들고 계셔서 더 갈 수도 있죠. 네, 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알트코인의 경우에는 저는 그래서 이게 그 투자가 아니고 매매 관점에서 접근했을 때 내가 하나의 알트를 잘 골라가지고 이거 가지고 10배 먹겠다. 물론 알트코인에 대해서 공부를 열심히 하시고 초기에 사면은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게 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매매 관점에서 접근하면 오히려 그 하나 사서 10배 먹겠다가 아니라 2배를 10개를 먹겠다는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좋은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쉽지 않죠. 쉽지 않죠. 알트는 좀 지켜보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해야 그래야 될 되고 것 계속 같아요. 신경을 써야 되고 있어서 알트코인 투자가 쉽지가 않다. 알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비트코인 좀 더 높은 가격일 때 함께 모셔볼 수 있도록 또 한번 기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란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 코너, 이 코너입니다. 주제부터 알아볼게요. 올려주세요. 네. 읽어주세요. 차 영주가 소개하는 차넬이 아니라 샤넬입니다. 네, 예. 오늘은 샤넬. 이게 듣기만 해도 조금 두근두근하는 분들이 네. 많을 수도 있는데 일단 차영주 소장님 오랜만에 모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 좀 많이 달라졌죠? 뭐 확실히 분위기가 명품스러워지지 않았나요? 명품스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네. 이 명품을 준비하려고 오랫동안 저를 그런 걸로? 예, 그렇게 해서 그동안에 저도 네. 좀 명품 공부를 좀 해왔습니다. 하셨죠. 예. 오늘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요즘 샤넬백 네. 이런저런 이유로 참 이슈가 되고 있는데 네. 뭐 하나는 김건희 여사가 전 통일부 간부에게 받았다고 네. 의혹이 있고 물론 김 여사는 계속 이제 받지 않았다라고 입장을 고수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계속해서 가격이 올랐는데 네. 이 와중에 영업이익이 30%나 지난해 떨어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위기, 샤넬의 위기라고도 볼 수 있는데 역사부터 지금의 현 시대의 그 사건까지 모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요즘 뜨거운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김건희 여사가 받았다는 네. 의혹 때문인데 그게 대체 무슨 백인 거예요? 뭐 어떤 백이길래?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것도 명확하지는 않아요. 그렇죠. 명확하지- 추정이죠. 예, 1,000만 추정으로 원대라는. 1,000만 원대라는 네. 게 보통 이제 샤넬백이 그 정도 하니까 샤넬백도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클래식백일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게 역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현금으로 보통 뇌물을 준다거나 이게 만약 네. 뇌물이라면 보통 그런 거였습니다만 하나의 어떤 물건을 통해서 이런 것들이 될 수 있는, 그러니까 백 하나가 어떤 정도의 이렇게 이슈가 될 수 있을 정도의 그만큼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렇죠. 이게 밝혀질 때까지는 아직은 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렇게 이슈화 될 정도로 아주 높은 가격을 가진 백이라는 어떤 의미를 네. 우리는 여기서 읽어내기만 하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자, 1,000만 원대 사실 여러 가지더라고요. 그 중에 네. 보면은 뭐 크기에 따라도 크기랑 다르고, 뭐 사용 용도랑 네, 뭐 그리고 종류에 따라 예. 이제 다른 건데, 이제 샤넬 이야기를 조금 이어가기 위해서 잠깐 예. 이 이야기를 나눴는데, 뭐 사실 샤넬이라는 브랜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들으면 좋죠. 예, 예. 괜히 또 멋있어 보이고 예, 예. 그렇긴 하고 매력적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게 샤넬 가방이라는 게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예. 열광적이고, 사실 까만색에 금색 줄이 있는 네. 메고 다니는 가방이란 말이에요. 예. 근데 어떻게 이런 가격이 됐고, 근데 예. 이게 최초의 여성이 멜 수 있는 가방이었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여성들의 패션의 변화들을 좀 봐야 되는데, 과거 우리가 1900년대 이전만 하더라도 여성의 패션은 실용성하고는 좀,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귀족들 패션을 그렇죠. 보면 실용성하고는 좀 거리가 있었죠. 왜냐하면 귀족들 같은 경우는 직접 자기가 일을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었었는데, 이게 이제 점점 그 1900년대 들어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네. 여성들이 이제 일을 하기 시작했고 네. 편리성을 이제 찾기 시작했고 자동차라는 수단이 나오면서 여성 의복이라든지 그렇죠. 생활에 큰 변화가 일어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성들 입장에서 본다라면 패션이 이제 변하다 보니까 하나의 패션 아이템으로서 가방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그 전에 드는 가방이라는 것은 정말 투박하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가볍게 들고 다니는 가방의 형태는 없었거든요. 네. 그런데 가볍게 들고 다니는 가방 형태를 더군다나 여성들이 그 손으로 들 수도 있고 어깨에 멜 수도 있는 그렇죠.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전의 가방은 그거였죠. 일명 클러치백 그래가지고 그렇죠. 뭐 손수건 그 정도 넣을 수 있는, 사실 왜 옛날 영화 보면 이렇게 조그만 거 드레스 입고 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는 사실 진짜 손수건, 립스틱 이 정도밖에 못 네, 넣거든요. 예. 그 거기에 뭐 어떤 자그마한 뭐라도 그렇죠. 뭐 지갑이라도 넣을 수 없었던 건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뒤에 가서 설명하겠습니다. 샤넬이 이런 어떤 실용성 면에 있어서 기존의 패션을 많이 바꿔버렸어요. 그러니까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다라는 것들이고, 이러한 어떤 것들이 이제 상징성이 점점 이제 여기서 방향을 이제 잘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일반적인 편리성에 위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편리성에다 고급 브랜드로 갈 것이냐라는 부분들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 부분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영화 써니에서 보면 네. 그 사위가 장모한테 선물, 그러니까 병원에 입원한 장모한테 선물한 게 있어요. 그때 딱 한마디로 난 사위가 이 정도 대단한 선물했다라고 한 게 샤넬백을 든 거예요. 아, 그죠. 예, 샤넬 이거 그러니까 네. 뭐 달리 뭐 사위가 나 이렇게 대단하게 해줬어, 이거 백 하나로 통할 수 있는 이런 고급 브랜드로 갔다라는 측면이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샤넬이 또 저도 이제 그 네. 위인전을 보면서 공부한 네. 부분인데, 이제 그 최초의, 그러니까 원래는 예전에는 말을 탈 때 그 예. 당시에는 여성분들도 드레스를 입고 타서 그렇죠. 옆으로 옆으로 탔죠. 탔잖아요. 예. 그래서 속도 조절이 안 돼서 예. 굉장히 불편했는데, 이게 샤넬이 바지를 만들어서 입으면서 비롯됐더라고요. 영화 타이타닉을 보면 그런 대사가 나와요. 거기서 이제 일탈에 대한 얘기들이 좀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주인공들이 얘기하면서 말을 옆으로 타지 말고 앞으로 타자. 앞으로 타자. 뭐 그쵸. 가르침도 뱉자. 뭐 이런 네. 얘기가 나오죠. 그게 지금 보면 뭐 무슨 말이야라고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이제 서부 영화를 보면 여성분들이 치마 정말 이런 거 듣고 옆으로 탔던 그쵸. 것들을 이제 네. 그런 일탈들을 좀 만들었고, 모자 같은 경우도 이제 깃털 있는 모자를 썼는데 일반 실용적인 모자를 샤넬이 이제 엄청 만들어냈다. 무거운 것만 쓰고 다니다가 예. 실용적인데 좀 깔끔하고 깔끔한 세련된, 모자 뭐 이런 그렇죠. 것들을 좀 만들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옛날에 여성들이 이제 코르셋이라는 것을 속옷을 입었습니다. 허리를 꽉 째이는 정말 그때는 누가 허리가 얇냐 얇냐 뭐 걸 이런 입은 거였는데, 거니까. 그게 이제 여성들이 이제 가끔은 파티하다가 지식에 쓰러지는 경우도 있고 그랬다고 그래요. 저도 이제 소설 같은 거 보면. 근데 이제 거기서 해방을 시킨 거죠. 네. 그런 것이 없이도 자연스럽게 디자인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고, 네. 또 샤넬이 개발한 것들 중에 보면 1920년대 후반에 우리가 이제 검정색 옷은 네. 이제 우리가 장례식장에서만 입는 옷이었어요. 네. 이거를 딱 공개석상에서 입고 나와가지고 패션화 시킨 거죠. 지금은 완전히 검은색이 정장의 어떤 그렇죠. 상징적인 의미인데, 브랜드죠. 이런 네. 부분들도 있었고, 또 이제 여성과 남성의 성의 구분이 1900년대만 굉장히 확실했었잖아요. 네. 근데 보이스러운 브랜드를 여성들에게 입힘으로써
그런 어떤 성에 대한 정체성, 개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성 해방적인 부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남성적 입장에서 그렇죠. 보면. 약간 그리고 샤넬의 목표도 그거였잖아요. 네. 여성들에게 자유로운 복장을 주고 네. 자유로운 일상을 주기 위한 게 약간 취지였었던 것 같기는 해요. 거기에 그것을 또 함으로써 내가 나름대로의 아무래도 고가의 옷들이고 네.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내가 성공했다라는 느낌, 내가 정말 다양한 부분에서 자유로워진다라는 느낌을 준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샤넬의 어떤 선두적인 것. 그리고 또 샤넬 하면 빼놓을 수가 없죠. 넘버 5. 그렇죠. 모든 문 남성들의 가슴을 설레게 하는 그런 향수인데 네. 과거 같은 경우 그런 보통 향수가 보통 하나의 이제 향을 뭐 장미향, 그렇죠. 뭐 무슨 향 이런 것들이었는데 네. 이게 이제 복합적인 향이 나오면서 정말 여성들이 다양한 향수 시대를 열어주는 선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본다라면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아니 심지어 그 5라는 숫자도 예. 그 샤넬이 예. 교회인가 어디에서 바닥을 보고 네. 성당인가에서 바닥을 보고 그 문양을 보면서 그 숫자를 좋아한다든지 그 CC 그 거의 브랜드도 비슷한 그렇고요. 5라는 숫자도 네. 그 C가 이제 결합된 거잖아요. 그래서 샤넬에 있어서 지금 이제 밑에서 보시면 C가 붙은 이제 차용주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로고들을 이제 그 백에 있어서 버튼으로 만드는 네.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샤넬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그렇죠. 만들어가는 그런 부분들이 아니었나. 그러니까 자기만 몰랐지 타고난 예술적 감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의 어떤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일상의 복장과 이제 소품들을 만드는데 그 그렇죠. 가운데 샤넬이 있었던 건데, 예. 그럼 어떻게 기업으로 시작이 된 거예요? 원래 샤넬이 이제 기업으로 시작했던 것은 처음에는 이제 향수 회사로 조그맣게 이제 시작을 해서 하다가 샤넬이 이제 백을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기업을 키워왔다라고 네.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러면서 이제 명품 브랜드를 이제 만들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네. 상당히 의미가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샤넬은 네. 이제 프랑스 기업이다 보니까 모든 것들이 이제 프랑화로 이제 네. 가격을 맺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프랑화에 연계되면서 가격이 이제 위아래로 이제 움직이는 이런 그런 모습들도 보이면서 샤넬만의 독특한 아이덴티티를 많이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앞서 말씀드리면 근데 지금 이제 샤넬 하면 주로 이제 백 위주로 그렇죠. 하고 근데 이제 뭐 프랑스 가면 다양한 뭐 향수 회사라든지 여러 가지들 하고 있고 또 샤넬이 이제 여기서 돈을 벌어서 네. 이제 뭐 나중에 또 말씀드릴 수도 있겠는 하겠습니다만 또 자산을 또 운용하는 자산운용사도 그렇죠. 좀 이제 네. 만들어낸 그 굴지의 어떤 상황들이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품목들 그리고 네. 이제 명품 브랜드로서 네. 이 자리를 매김할 수 있었던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결국 명품 브랜드는 이제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자기만의 아이덴티티가 있었고 그것을 꾸준히 유지해 오는 것들이 굉장히 네. 중요하죠. 네. 보통 우리가 명품에서 탈락하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죠? 할인 정책이죠. 근데 샤넬은 그 최근 들어서 사례를 보면 딱 한 차례만 할인을 한 적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프랑스 이제 프랑화가 네, 이제 유럽 위기가 왔을 때 이제 되고 있긴 있었네요. 2015년에 한 번 있었어요. 2015년에 프랑화가 우리나라 원화 기준으로 1,500에서 1,200원으로 떨어졌을 때 이렇게 아쉽다라고 입맛을 쩝쩝 다지세요. 아쉽네요. 2015년에 한 번 있었습니다. 그때 알았어야 되는데. 2015년에 이제 그러면서 네. 딱 한 번 가격을 인하했고 그렇지 않고는 지금까지 가격을 계속 인상함으로써 와, 샤넬이 가격을 인하한다? 인하한 와. 경우가 딱 한 번 있었어요. 이게 네. 유로화가 20% 무려 20%나 가격 조정을 했었어요. 그때 직장 생활 하셨으니까 충분히 한번 그때 몰랐죠. 그 아마 범접할 수 없는 거였을 그때 텐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럽 판매 가격은 올렸고요. 네. 중국과 아시아에서만 내렸어요. 근데 지금은 반대잖아요. 반대죠. 반대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중국 분들이 확 샤넬을 구입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주는 하나의 역사적인 여기서 사건이 내리니까 그렇게 그런 된 어떤 거군요. 사건이 됐었다고. 근데 저는 사실 샤넬 해서 예. 저는 엄청난 귀족의 딸로 네. 정말 고귀한 것만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했는데 예. 알고 보니까 5남매의 엄청난 불우한 집에 어머니는 일찍 돌아가시고 네. 아버지가 고아원에 맡기면서 불우하게 자랐더라고요. 고아원에 이제 맡겨지면서 이제 수녀원에 이제 가서 이제 그러니까요. 거기서 생활을 했고 네. 이 또 수녀원에 이제 그 들어가서 이제 어리둥절히 했던 것들이 나중에 클래식백의 속 네 피기가 보면 이게 이제 그 버건디 색상이거든요. 네. 버건디 색상이 그 수녀복의 연상을 하는 걸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그게 거기서 넘어온 거기서 거예요? 이제 자기가 그래요? 어렸을 때 봐왔던 수녀복에 대한 그런 것들을 그 안에 이제 버건디 색상을 네. 이제 넣었었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다가 처음에 이제 샤넬이 이제
그 일부 네. 이제 의상이라든지 뭐 이런 거 하면서 점점 유명해지면서 이제 그 어려운 시기를 이제 넘겼는데 우리가 참 그 역사적으로 보면 옛날에 뭐 의료 시설이나 뭐 이런 것들도 별로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한번 20대 사랑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사랑에 빠졌는데 그 남성이 이제 귀족 출신의 이제 남성과 그렇죠. 사랑을 빠져서 엄청난 지원을 해줬던 지원을 친구죠. 해줬는데 교통사고로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했고 그분이 이제 막 가게 차리는데도 지원해주고 그랬던 분이죠. 예. 지금으로 치면 대출받게 해주고. 여러 가지 이제 네. 귀족 그때 당시면 귀족들은 그렇죠. 뭐든지 이제 할 수 있으니까 신문제 사회니까 그랬는데 이제 그분을 잊지 못하고 이제 끝내 이제 독신으로 이제 생을 마감하셨는데 그 뒤로 오히려 더 창작열에 이제 부추기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그 백석 시인의 그 자야 네. 라는 분들이 이런 분들 떠오르면서 정말 그때 당시에 진짜 네. 그 외골수를 사랑했던 네. 그러고 나서 더욱더 자기 일에 열심히 했던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뭐 다른 방향이긴 하지만 자야 부인 같은 경우 나름대로 이제 독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930년대 여성이 홀로 사회생활을 했었으니까 네네. 대단한 거죠. 그런 부분들로 코코 샤넬도 이제 그런 부분들 71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렇죠. 87세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근데 중간에 잠깐 스위스 가 있고 예. 다시 돌아와서 네. 또 다른 창작 활동을 하면서 그때 이제 지금 말하는 클래식백의 완성본이 나오고 한 네. 건데 진짜 타고난 예술의 기질은 있었던 것 같기는 해요. 이 클래식백이 한번 우리 분석을 한번 해볼까요? 클래식백을 이제 우리는 해주세요. 갖고 있지는 않지만 네. 클래식백을 이제 분석을 하면 원래 클래식백의 아이디어는 55년도에 나왔습니다. 네. 손에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55년도. 예, 55년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83년도에 이제 우리 이제 C자 이제 장전 네. 장치가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하나하나 보면 이게 이제 겉 외형을 보면 컬팅 디자인이라 그래서 네. 다이아몬드 형태의 이렇게 그렇죠. 딱딱 이렇게 된 거죠. 네. 이게 승마 자켓에서 연상이 됐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그 오라는 게 이제 바닥에서 네. 이제 했다라는 그런 부분들이고. 그럼 승마는 사실 불우했으니까 네. 예전에 그 남자친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 친구로 인해서 승마의 어떤 기회를 갖고 그게 창작의 뭐 그랬을 기반이 수도 있 어쨌든 됐겠어요. 이제 뭐 승마라고 한다면 귀족 스포츠니까 지금도 귀족 스포츠에 사실 왜냐면 어떤 그 어릴 적 네. 생활을 보면 승마는 할 수 없는 조건일 것 같거든요. 지금도 뭐 일부 그러니까 왜냐하면 소수계층들만 하는 거니까 이게 꼭 귀족 스포츠라기보다는 소수계층들만 할 수 있는 거니까 당시엔 더 했으니까. 예, 더 했으니까 이제 네.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블 플랫 구조라 그래서 이게 내피와 외피가 다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보안성이라든지 이게 형태가 훨씬 더 유지되는 데 도움이 됐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뭐 앞서 얘기한 뭐 C자 이제 네. 더블 턴락하고 그다음에 체인 스트랩 이렇게 해서 금속 체인을 이제 가죽과 연계해서 어깨에 매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도 누가 쉽게 따라하기 힘든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누가 만들어도 따라한 거다라고밖에 네. 해석이 안 그러니까 되고. 보통 이제 우리가 여성분들 백을 남자들이 네. 보면 보통 이제 조그만 그 정도 크기라면 가죽에 가죽끈에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음. 대충 봐서는 저게 무슨 뭐 유명한 백인지 아닌지 이런 부분들은 남자들은 잘 몰라요. 네. 근데 샤넬은 샤넬만의 독특한 부분들이 있어요. 이게 이 정도라면 저 체인과 검정색의 그 라인업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을 텐데 이거를 잘 조화시키지 못하면 굉장히 촌스러운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이제 색깔들도 보면 몇 가지 굉장히 촌스러운 것들이 좀 있어요. 노란색이라든지 분홍색 이거 잘못 네. 쓰면 그렇죠. 그러니까 잘 조합하면 조화해야죠. 굉장히 고급스러운데 네. 그렇지 않으면 뭔가 좀 촌스러운 느낌을 충분히 줄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검정색과 금속 벨트면 이게 조금 어떻게 보면 좀 싸구려 티가 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분명 존재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넬은 그 조화를 정확히 잘 이루어냈다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네. 이 클래식백 기준입니다. 물론 이제 보이백이라든지 시즌백 같은 거 다 다르지만 기본적인 클래식백을 이렇게 만들었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그렇죠. 봐야죠. 아까 앞서서 자산운용도 운영했다고 말씀 주셨는데 사실 이제 끝내 비혼주의자로 돌아가시면서 네. 사실 자산은 많았잖아요. 네. 그럼 그게 어떻게 운영이 됐고 지금 어떤 상태인지도 좀 궁금하긴 해요. 경제적인 상황. 이분이 이제 87년도에 프랑스 한 호텔에서 이제 사망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이제 자제분이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친인척한테 상속이 되겠죠. 그래서 조카인 앙드레 팔라스와 그 두 딸에게 유산이 상속이 되는 걸로 이제 얘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그러고 났는데 이제 유언장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유언장이 발견이 됐는데 유언장에서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 이분하고는 처음 이제 넘버 5 그 향수를 만든 분인데 피에르 베르타르머라는 분에게 유산을 상속한다라는 유언장이
발견이 된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굉장히 이제 법적 분쟁이 이제 심해졌죠. 엄청난 재산이 있기 또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 법적으로는 피에르 베르타이머에게 네. 손을 들어주면서 이분한테 이게 다 상속이 되는 걸로 네. 결론이 났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걸렸고요. 그랬기 때문에 이제 지금은 이 자산을 아들인 자크 베르타이머가 이제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무스 파트너스라는 회사를 하나 설립을 해가지고 네. 전 세계 이제 운용사를 이제 해서 글로벌 자산 운용사를 만들어가지고 그렇구나. 뭐 홍콩에도 지사가 있고요. 네. 뭐 이렇게 해서 그 돈들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 나름 그런 그 경제적인 여건도 굉장히 탄탄하게 잘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이 상속재산 더군다나 지금 이제 이 샤넬에서 돈을 번 걸 가지고 샤넬이 보통 보면 우리가 앞서 언급드렸다시피 이제 좀 줄었다 하더라도 한 해 이익이 영업이익이 한 45억 달러 정도 되거든요. 우리나라 한 6조 정도씩 벌어요. 네. 6조 정도씩 버는 거, 줄었다 하더라도 6조 정도씩 그러게요. 벌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계속해서 운영하는 우리가 네. 이제 뭐 고프펀드 같은 경우 세금을 통해서 운영하는 뭐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만 이 자산운용사 자체도 다양한 활동을 해요. 뭐 부동산 투자도 하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데 지금 한 해 영업이익이 한 6조 정도,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 4조 7천억 정도, 그러니까 34억 달러 정도 되니까 네. 이 정도를 계속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겠죠. 사실 이게 샤넬이라는 게 가치가 높아지면서 또 동시에 우리나라 가치도 높아지고 우리나라 아이돌도 가치가 높아지면서 네. 엠베서더로도 같이 활동할 만큼인데 예. 근데 사실 가격만 봐서는 사실 너무 비싸기는 해요. 네. 왜 N차 인상 대표 주자로 불리기도 음. 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자꾸 오르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이유인데요. 하나는 이제 물가 인상폭만큼 올린다라는 게 샤넬의 주의입니다. 근데 뭔가 별건 같이 보여요. 그리고 물가 인상에다 거기에 단순하게 물가 인상이다라고 보면 뭐 어디에 기준점을 두냐에 다르겠습니다만 한 3, 4%씩 올라가면 뭐 그런 식으로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 프랑스화가 연동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환율 연동까지 같이 되다 보니까 최근에 2019년 대비 우리나라 소매가 기준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제 실수요가 기준으로 네. 보면 2배가 올랐어요. 그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물가 상승률이 이제 물론 이제 코로나 때 인플레이션이 좀 있었다 하더라도 이 물가 상승률과 유로화 가치가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가격이 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근데 이제 가격이라는 게 가격 저항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올라가면 그래도 나는 소위 이제 앞서 얘기한 2015년을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하락하지 않는 명품백을 들고 다녀라고 한다라면 여성분들에서 조금 갖고 싶은 이제 욕망을 이제 불꼬리를 드는 거죠. 네. 그게 어떻게 보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욕망의 이제 끈이다. 강신주 씨가 얘기한 그런 부분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최근에 급격하게 인상을 하니까 이게 조금 위치가 애매해져 버린 순간에 지금 도달한 거예요. 아니 또 이런 문화도 있었어요. 아, 이 정도로 사야 되나? 그러니까. 이런 것까지 온 거죠. 지금 거기까지 온 거예요. 거의 네. 목에 차가지고 그러면 지금 이제 우리가 샤넬 한다라면 뭐 보통 평범한 분들도 샤넬백 하나 정도를 갖고 싶은 욕심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근데 그 위에 계신 분들, 진짜 소위 진짜 명품을 하시는 분들은 보통 다른 사람들이 다 갖고 있는 샤넬을 내가 굳이 가져야 돼? 그런 뭐 심리도 그분들은 생겼죠. 네. 이게 2천만 원, 3천만 원 가더라도 하는 상태가 이제 그런 거죠. 근데 요게 2천만 원, 3천만 원이 오면 만약에 이제 보통의 이제 평범한 분들이 네. 이걸 사야 돼라는 생각이 오는 거고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을 충분히 쓸 수 있는 분들 보면 내가 2천만 원, 3천만 원이면 샤넬 사야 돼? 에르메스 사는 게 낫지 않아? 네. 뭐 이런 지금 그렇겠죠. 가격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하이엔드급과 중산층이 노리는 이 시점이 오면서 지금은 조금 애매해졌다. 그거와 동시에 그러면서 오픈런이 옛날 같지 않아지면서 네. 이제 좀 위기를 얘기하려고 하는데 네. 실적이 영업이익도 30% 떨어지고 네. 동시에 매출도 떨어져서 이게 코로나 때 이후로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2020년에 우리가 그때 하고서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우리도 아직 오픈런을 하긴 해요. 근데 이제 그게 내국인인지 관광객들인지 모르겠어요. 그럼 예전만큼 막 그러진 않는 느낌은 확실한 것 같고. 중국 관광객분들이 왜 우리나라에서 오픈런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왜요? 보통 중국에도 명품관 있고 다 그렇죠,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이러니하게 일부 이제 중국 소비자들 입장에서 보면 중국에서 파는 제품에 대해서도 진위를 못 믿겠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명품관이라든지 우리나라 백화점 와가지고 사는 게 똑같다 하더라도 내가 안심해, 내가 진짜를 샀다라는 그 위안감을 주기 위해서 우리나라에서 오픈런을 하신대요. 근데 최근에 중국 포함한 아시아가 그 2024년 기준으로 작년 대비해서 7.1%나 감소했어요. 52억 그러니까요. 달러나 감소했어요. 네. 이게 어느 수준이냐면 이게 2024년 매출이 187억 달러인데 여기서 92억 달러면 대략 3분의 1 토막이 줄어들었다라는 거죠. 아시아 지역에서. 근데 전 세계로 보면
한 4.3% 정도 그러니까 줄었다. 결국에는 다 살기 힘드니까 이거 살 수 없는 시대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무 비싸고. 두 가지로 볼 수 있겠는데요. 이제 뭐 중국도 음. 상당히 좀 살기 힘드니까 음. 그런 부분들인데 우리가 원래 처음에 코로나 막 터지고 너나 할 거 없이 해외여행 나갔던 시기가 한 6개월 정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때는 누구든지 한번 나가야 된다. 음. 그다음에 갔다 오고서는 야 이제 열심히 일하자 이런 분위기인데 음. 처음에 중국이 막 고도 경제 성장을 하면서 7, 8%씩 경제 성장을 하면서 해외여행 다니고 명품이란 걸 했을 때 정말 우리가 뭐 우스갯소리로 네. 왼쪽부터 오른쪽까지 주세요. 네. 뭐 이런 것들이 진짜 실제로 있었던 네. 유럽에 있었던 상황인데 지금 유럽 가서도 그런 문화가 사라졌답니다. 네. 그러고 나서 이제는 내가 써보니 음. 별로 뭐 그렇다라는 부분들이 음. 인식의 전환이 생긴 거죠. 네. 처음에는 없을 때는 우리가 소유 욕구가 굉장히 강하지만 소유를 하다 보면 그 욕구는 점점 다른 데로 옮겨가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면서 지금 중국인들의 어떤 명품에 대한 네. 사랑이 좀 식은 것이 아니겠나 이렇게 분석이 그러면은 가능합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겨야 될까요? 마냥 가격을 올린다고 답은 아닐 것 같은데 네. 그럼 뭐 가격을 좀 내릴 수 있는 걸 기대할 수 근데 있는지. 오히려 가격을 음. 이게 참 애매한 것 같아요. 가격을 내리는 순간 이게 이제 명품이라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 고민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내리는 순간 아 힘드니까 내려? 그러면 가치가 떨어지는 건 당연한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면서 이제 차라리 중산층을 대상으로 할 것이냐, 하이엔드급으로 갈 것이냐. 지금 이제 애매한 포지션이라고 그렇죠. 말씀드렸잖아요. 가격을 내리는 순간 음. 하이엔드급은 포기가 되는 거고요. 네. 오히려 더 가격을 올림으로써 음. 중산층과는 멀어지고 음. 하이엔드급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도 비춰줄 수 있어요. 아예 더 더 고급화를 해서. 고급화해서 완전히 뭐 정말 뭐 2천만 원, 3천만 원이 아니라 5천만 원, 6천만 원을 해서 정말 샤넬을 들고 다니는 것만 하더라도 정말 우리 영화에서처럼 샤넬 이렇게 외칠 수 있는 정도의 약간 고유의 어떤 그런 그렇죠. 가치를 만드는 것도 방법이라는 우리가 거죠. 이제 뭐 일부 명품 같은 경우는 이제 음. 정말 버스에서 사고 다니는 이제 명품 이런 거의 이미지를 이제 탈피해 버릴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바로 이제 전략인 것 같아요. 여기서 이제 향후 1, 2년 내에 샤넬 전략이 나오겠죠. 고민이 깊을 것 같은데 예. 그러면 소장님이 보셨을 때는 이제 그런 가치 말고라도 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어떤 부분이 좀 그 기업적으로 필요하다고 보세요? 일단 지금 샤넬이 갖고 있는 문제는 모든 명품들이 갖고 있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코로나가 정말 많은 세상을 바꿔놨기 때문에 네. 더 이상의 이제 명품이 주는 효용에 대한 것들이 일반론적으로 보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라면 오히려 더 몰아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명품과 아닌 것을 구분을 해야지. 이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좀 어폐가 있는 말씀입니다만 이게 차라리 대중화되는 거하고 소수가 가는 부분들을 보면 원래 지금 이번에도 주식시장에 놓고 보면 백화점 주식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소비는 상당히 어렵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안타까운데 명품 소비와 그다음에 면세점 소비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돈을 쓸 수 있는 분을 타겟으로 이것은 가는 게 저는 명품 맞다라고 봐요. 그렇지만 명품이 아닐 거면 차라리 정말 고급스럽게 해서 실용성으로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러기에는 샤넬이 갖고 있는 위상이나 어떤 부분들, 그다음에 일부 명품들이 갖고 있는 위상들을 놓고 본다라면 애매해진 포지션은 이도저도 소비가 안 돼요. 차라리 저는 고급화 전략으로 가는 게 저한테 조언을 구한다라면 저는 그렇게 조언하고 싶습니다. 근데 이들이 올리지 않더라도 또 관세 때문에 더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건 이제 미국 소비자들 그렇죠. 유형이죠. 미국 소비자들 같은 경우도 그 그랬을 가능성도 때 있다고 보세요. 근데 저는 그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 하나의 그 샤넬 입장에서는 오히려 터키 대고 이렇게 잘 볼 것 같아요. 자신들이 안 올려도 관세가 올려주면 그때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느냐에 대한 것들을 관찰할 수 있는 기회라고 보거든요. 그렇네요. 네, 그래서 어차피 그랬을 때 만약에 소비가 늘어나면 관세가 나중에는 이제 궁극적으로 이제 낮출 확률이 높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서 가격을 뭐 조절할 수 있는 다시 올려버리든지 그런 자기네들이. 여지가 되겠네요. 네. 근데 관세 따라서 올라가서 소비가 패턴이 죽었다라고 한다라면 이거는 명품화 전략이 자기네들은 하이엔드급으로 가기 어렵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나쁜 게 좋은 기회라고 제가 샤넬 CEO라면 관세 부과를 제대로 시키고 그때 소비 패턴이 어떻게 변하는지 그 데이터를 면밀히 저는 수집하라고 명령을 할 것 같아요. 참 코코 샤넬이라는 그 창업자를 보면은 단단했던 여성이었는데 그 철학을 좀 유지를 해서 좀 이 가치를 좀
지혜롭게 잘 넘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쵸? 그리고 이제 뭐 샤넬이라는 게 나름대로 하나의 어떤 뭐 명품, 이제 우리도 고급 명품들을 만드는 기업들이 상당히 좀 많이 있지 그쵸. 않습니까? 다양한 분야에서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디까지 가격을 올려야 되느냐, 어디까지 가격 정을 받아야 되느냐, 어디까지 그 고급화 전략을 펼쳐야 되느냐를 반면 교사를 삼는다라면 우리나라도 제2의 샤넬, 제3의 샤넬들이 충분히 나타날지 않을까 희망을 좀 가져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재밌는 이야기 감사합니다. 차영주 소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경제 시그널 준비한 이야기 여기까지입니다. 매주 금요일 밤 10시 채널A 공식 유튜브에 업로드됩니다. 알람, 구독, 좋아요, 댓글 잊지 마시고요. 부자 되세요. 고맙습니다.